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던 양시장 강보합으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무역 마찰이 점점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그 영향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물을 내놨습니다. 또 중국의 소비 지표가 예상치에 달하지 못하자 경기 회복이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우려도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였던 이번 주 장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투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이지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이지환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1시간 동안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가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죠.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외에 또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준비해 주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증시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고 또 동시에 생활 양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목받는 산업군들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무겁지만 너무 이제 우리가 또 불안감을 가질 이야기는 아니고, 하지만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되는 얘기고,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지금 어떤 영향이 앞으로 올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사실 저도 주식을 몇십 년간 했지만, 사실 이제 이런 과정은 처음 겪어봅니다.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태를 가지고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처음에 시장은 굉장히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미치는 파급 효과는 금융위기 때를 넘어서서 지금 대공황과 지금 계속해서 비교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증시 과정을 좀 겪어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제 증시에 이런 충격이 왔을 때 사실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면 그 시대 동시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부분을 잘 느끼질 못합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후세에 가서 그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체감해서 느끼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증시, 특히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적응을 하려면 먼저 이제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줬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죠. 공포. 이런 공포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이전에도 없었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어떤 정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대공황이나 블랙먼데이나 금융위기 때나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을 포함하는 그런 세계 대전쟁이나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증시가 왔는데 사실 이번만큼 이렇게 공포심을 단기간에 풀어놓은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왜냐하면 결국 증시라는 거는 어떤
충격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흡수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혹은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좀 어떤 면에서는 달려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도 느껴보지 못했고 지금도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가 왔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 공포가 왔다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도 느꼈지만 그럼 이 두려움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 두려움이 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모를 때, 어떤 일이 올지 모를 때, 결국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보통 이제 이 부분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동양에서 얘기할 때,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부분이고, 내가 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모를 때 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데, 결국 이 두려움이 극대화되면 이제 공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잘못한 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건데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온 충격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세지 않았을까. 사실 금융위기 때도 낙폭은 그 정도 나왔지만 시간을 가지고 조금조금 내려오는 거랑 지금처럼 일거에 그냥 밀고 내려오는 경우 특히 유가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그동안 없었다 그렇죠. 사실은 전혀 몰랐고 저도 이런 경우가 사실 처음이고 뭐 처음에는 금융위기 때 비교했지만 사실 그럴 부분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처음 사태가 나왔을 때 저는 100년 동안 나와 있던 그걸 다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우리가 겪었던 메르스, 가까운 데는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를 다 겪어봤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하락이 4개월 이상, 질병으로 연관됐을 때 하락이 4개월 이상 간 적은 없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반등 나온 기간으로 굉장히 그 4개월이라는 기간보다 더 짧게 나왔죠. 근데 하락폭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도 간과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 배트맨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초반에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자라는 말씀드렸고 기간은 길어도 4개월을 넘어가지 않을 거다. 요건 맞았죠. 대신에 내려가는 폭이 이만큼 클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를 들면서 정말로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입방정이 된 거죠. 유가가 10불 때 한 15불 정도 내려가야 그게 진짜 겁나는 공포다 했는데 설마 저도 그 당시에는 유가가 15불까지 갈 거라 생각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큰 대세 하락이 갈 때 보통 유가가 15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다 그렇죠. 이런 걸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정말로 여기까지 가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저기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공포가 불러온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한 적이 아마도 단기간에는 지금이 최고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이 공포심이 그게 달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번을 경험을 삼아서 뭡니까? 다음번에 또 안 좋은 시장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됐을 때 좀 단기간에 좀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한 달 상간,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상관을 해서 한 달 좀 그러면 실제 한 달 보름 정도 되겠죠. 그래서 2255 정도 있던 게 1400대까지 한 시장이 한 37%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락했을 때 2000이 깨지냐 안 깨지냐 우리 이 논리가 나왔다 그렇죠. 2000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 얘기했다가 1800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일순간에 1400대까지 밀어붙였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신 분은 거의 없다 그렇죠.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690에서 419까지 해서 한 4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포심이라는 건 뭐냐면 저게 너무 단기간에 내려갔다라는 거죠. 블랙먼데이 때도 그랬지만 단기간에 내려가면 공포심이 오고 근데 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급락이 와서 대세 하락이 왔을 때 최대 조정치가 어느 정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2년 미만에서 40%라고 했는데 거기가 또 일치한다 그렇죠. 우연히인지 혹은 사람의 심리가 저 정도까지 내려가면 싸다고 생각해서 반등이 들어오는지 어쨌든 40% 정도 하락하면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역시나 왔습니다. 다만 저게 너무 기간이 짧게 내려가다 보니까 공포심이 상당히 이제 극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만 아니었으면 어쩌면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은 단기간에 너무 큰 공포가 왔고 그 공포라는 부분이 실수로 저렇게 당연히 큰 폭을 내는데 가장 큰 공포가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가 뭐냐면 이거죠. 셧다운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산 활동이 멈춘다라는 부분인데 왜 저 부분이 공포심으로 다가오냐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때라든지 혹은 뭐 사람들이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가 저 때는 주가 흐름이 어땠을까 싶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전쟁 중에는 주식시장이 어땠을까?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열렸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까라는 부분을 가지잖아요.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웬만해서는 주식시장이 멈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왜냐하면 어떤 공포가 오든지 어떤 경기 침체가 오든지 생산 활동이 멈추진 않거든요. 그 부분이 약화되거나 경기 후퇴로 가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만 요번처럼 완전히 셧다운 된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냥 다 같이 집에 있어야 된다.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 집에서 당연히 나올 수 없으니 회사도 갈 수 없고 공장도 갈 수 없고 생산 시설을 돌릴 수도 없고 사무실도 돌릴 수도 없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굉장히 큰 공포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뭐를 계속 하면서 사회 구조를 만든 거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포심을 만든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회사에 나가고 있고 구조조정을 당해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어. 세상은 계속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공포심을 덜 느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각자의 집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 뭐 미래의 공포스러운 영화를 볼 때 나오는 장면이지 사실 뭐 이런 장면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셧다운이라는 공포가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주식시장을 큰 압박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감염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셧다운이라는 공포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는데 불을 지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생산활동이 멈춘다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움직이지 말라니까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항공이나 여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셧다운되는 가장 첫 번째면 항공, 여행,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를 들어서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공, 여행 관련된 이런 오락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가 셧다운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기 정도까지는. 저런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공포가 시장은 이제 가장 큰 폭으로 몰아넣었죠. 첫 번째 하락 위에. 그 공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이제 공포가 나온 거죠. 제조업과 관련된 공포가. 그게 뭐냐면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들이 문을 하나씩 닫기 시작했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자동차 공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고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거나 집합 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장이 멈춰섰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처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통제가 잘 됐기 때문에 아예 이런 멈춤이 없었잖아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있어도 공장 자체가 멈추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현대자동차 이제 얘기가 딱 나오면서 중국 공장이 멈췄다, 인도 공장이 멈췄다,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도 멈췄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이 자동차가 셧다운의 공포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 상황이나 공포심을 바로미터로 지금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2월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데 급락을 했을 때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급락을 했냐를 좀 봐야 되잖아요.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랑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 괴리감이 있는데 우리가 주가의 흐름은 당연히 항공이나 여행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다라는 부분, 우리는 당연히 안 좋았죠라고 얘기하고 저기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바로 운송 장비 업종입니다. 다른 종목
기업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운송 장비 업종들이 45% 이상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1위 업체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공이나 여행이나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타격이 컸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여니까 자동차 관련된 운송 장비 업종이 1위 낙폭,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자동차와 관련 운송 장비 관련된 공장들이 셧다운 되면서 뭡니까? 바로 우리의 공포심이 극이 됐다는 거고, 주식 시장이 저 때부터 완전히 얼어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만 뜨고 나오면 하루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000만 주씩 매도를 하고 주가가 뭐 하루에 우리가 종목으로 보면 하루에 10% 이상씩 빠지는,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10% 빠지는 날이 속출했던 때가 바로 이 공장들이 셧다운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공포심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저 셧다운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업종이 운송 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이었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이제 휴대폰 업종이 계속해서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아마 셧다운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동차와 휴대폰 관련된 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제조업 관련된 부분이 저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1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우리가 가졌던 가장 큰 공포심은 이 셧다운에서 왔다는 것은 아마 주가가 가장 정확하게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도해서 접하는 것과 우리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식이 반영된 걸 보면 가장 리얼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했던 부분은 역시 셧다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공포심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왔는데, 결국 저 공포심에 불을 지른 게 냉정하게 봤을 때 바로 이 셧다운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게 다였다라는 거죠. 저기서부터 너도 나도 사실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보면 당한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도 정상적인 방법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매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부분이 증시의 급락을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외국인들이 물량을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해야 되죠. 주식을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저만큼 많이 들고 있는데 일거에 팔면 어떻게 해요?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폭락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한테 주식을 넘겨야 누군가는 계속 사줘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잖아요. 물론 개인들이 사주기도 하지만 개인들은 전체적인 힘으로 집약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디를 활용하냐면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자기들은 매도를 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넘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충격을 좀 덜 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롤링을 하면서 야금야금 팔아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한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 대세 하락이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물량을 넘기는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 매도 단가를 예상을 하고 던져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그런 작업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개인들한테 그냥 물량을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동학개미라는 운동 말이 나오면서 자꾸 이제 물음표가 들어온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번에는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물음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어떤 이전의 하락 패턴에서 정형화된 모습으로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물량을 던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아마도 이번 이 코로나19 영향에서 공포심은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 어쩌면 외국이나 기관은 더 크게 가졌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다, 그렇죠?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사태를 처음 겪어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던지는 것도 사실 처음 봅니다.
상당히 처음 봅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물량을 던지는 것도. 그래서 지금을 보시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공포심은 우리 개인들만 느끼는 공포심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도 상당히 당황했고 상당히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물량을 던졌다. 요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위안은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야, 뭐가 안 좋아. 이거, 장난이 아닌데? 감염이 어느 정도 장난이 아닌데 하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뭡니까? 이 시점입니다. 뭡니까? 유가의 폭락이에요, 유가 폭락.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한 거죠. 그렇죠? 설마 유가가 하루에 저만큼 움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고 일어났는데 50불대 있던 유가가 자고 일어났더니 20불.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사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예전에 한 150불 할 때도 보통 이제 우리가 경기에 고점을 찍으면 유가가 100불을 넘어가기 시작해서 한 150불 예전에 이렇게 갔잖아요. 갔다가 이게 이제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끝도 없이 떨어지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15불 정도 오면 거의 이제 경기 저점에 다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짧으면 한 2년, 길면 한 2, 3년도 걸리거든요. 보통 이제 그 기간을 가지면서 150불에서 15불까지 하락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창기에 15불 정도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데,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안 그래도 경기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부분에서 유가가 50불대에서 놀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왔다 그렇죠. 불과 자고 일어났더니 왔다 그렇죠. 2년이 걸린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설마 하느님이라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근데 또 충격적인 사건이 왔다 그렇죠. 뭡니까? 이겁니다. 유가가 마이너스가. 이 유가가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결국에는 뭡니까? 유가를 가지고 저 원유를 갖고 가면 돈을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데 돈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자, 이거 가지고 가면 내가 돈을 좀 더 줄게. 보관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저 때 제가 나온 뉴스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떤 뉴스였냐면 사우디에서 이 원유를 실은 배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발을 시킨답니다. 어디든지 가라. 그냥 원유를 실은 상태에서. 그 뉴스 제목이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라. 그 CNN에서 나온 뉴스인데 어디든지 가라. 정해진 곳도 없고 저녁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배에 실어야 되니 싣고 나서 그냥 어디든지 그냥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될지 목적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현실이었고, 그럼 왜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나왔냐라는 부분을 보려고 하면 왜 우리가 ETN이나 ETF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품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개인들이 잃었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이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까요? 유가는 선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선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기가. 그냥 미래의 가격입니다. 내가 지금 주식이 100원인데 미래에 오를 것 같으면 110원이 되는 거고, 미래에 내릴 것 같으면 90원이 되는, 그 미래의 가격을 그냥 우리가 선물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때 금약을 할 때 4월물 있고 5월물 있고, 선물은 월마다 원유는 매월 결제가 되는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때 끝난다는 건데, 4월물이 끝나면 5월물을 사야 되고, 5월물이 끝나면 6월물을 사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면 5월물을 팔고 6월물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걸 팔아야 내가 6월물을 살 건데 5월물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저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줄 사람이 없는데 하니까 그날 이렇게 돼버립니다.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왜?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롤오버라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팔고 사야 되는데 파는데 살 사람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제 키움증권에서 사고도 났었죠. 왜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HTS가 마이너스 가격을 인식을 못해요. 키움뿐만 아니라. 근데 가격이 마이너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집에서 매도를 눌려도 너무 급작스럽게 공포심이 와서 빨리 매도하려고 해도 마이너스 가격대는 매도가 되지 않거든요. HTS 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니 상품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만기가 와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원유를 인수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결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제만 하면.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미니 상품이 아니었으면 만기에 결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원유를 지금 보관할 데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결제가 되는 상태예요. 그게 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를 실제적으로 안 사도 그냥 결제만 하면 됐지만 만약에 미니 상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원유 상품 선물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나라에서 저 상품 거래를 하는 개인들이 원유를 인수받아야 돼요. 자기 집에 탱크가 있든 없든 욕조에 채우든 그 원유를 인수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누군가는 여기서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개인들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다 그랬죠. ETN은 안 돼. ETF는 안 돼. 이런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 부분을 제가 솔경제TV에서 낮에 그 방송에서 뭡니까 미리 계속 얘기했죠. 왜 수익이 안 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왜? 지금 유가가 10불인데 결국 나중에 가면 이게 10불 계속 되겠어? 나중에 되면 30불, 40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10불에 샀으니 나는 30불, 40불 되면 3배에서 4배 수익이 난다. 아직도 이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문제는 내가 지금 10불에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는 내가 10불에 사서 30불, 40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상품은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유가가 10불이라고 해서 10불에 샀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TN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뭐냐면 ETN 같은 경우는 채권입니다. 유가 관련된 채권인데, 상장기술 채권인데, 이 부분이 가격의 계리율이 얼마나 나왔냐면 2000% 나왔습니다. 2000%.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1원짜리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다? 2,000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몇 배를 올라도 이 가격이 되겠냐라는 거죠. 몇 배를 올라도. 10배에서 올라면 30배, 40배가 4, 5배 오르는데, 2000%라는 이 고평가를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상품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유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불하는 게 한 2,000불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유가가 지금 10불도 20불 이렇게 하는데 2,000불, 3,000불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얘기죠. 그럼 ETF는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원유 관련 ETF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덱스 상품이고 하나는 타이거 상품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ETF 상품이죠. 자, 그럼 이거는 왜 수익이 안 나느냐? 코덱스 같은 경우는 5월물, 6월물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 5월물에 그러면 10불에 샀으니까 12월 달까지 결국 가면은 30불, 40불 되면 결국에는 수익 나지 않겠어? 나죠. 근데 잘 보세요. 5월 달에 10불인데 이거를 만기가 있기 때문에 6월물로 바꿔 타야 돼요. 근데 6월물 가격은 15불입니다. 7월물 가격은 20불입니다. 8월물 가격은 25불입니다. 결국 12월물 가격을 얼마에 사느냐? 나는 10불에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제 가격에 다 주고 사는 거예요. 롤오버 하면. 그 비용은 내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10불에 샀는데 30불까지 끌고 가려면 중간에 15불로 갈아타야 되고 20불로 갈아타야 되고 25불로 갈아타야 되고 30불로 갈아타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수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타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애초부터 가격이 변동성 되는 걸 싫어해서 애초부터 12월물이에요. 그러면 타이거 원유 선물을 사면 10불에 산 게 아니라 처음부터 30불 넘는 가격을 주고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10불에서 산 게 아니라 난 30불에 샀는데 12월 때 가서 30불이 뭡니까? 본전이에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ETF나 ETN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원유 상품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확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몇천 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려도 뭡니까? 나는 10불에 사서 40불에 팔 건데 무슨 소리야. 10불에 절대 살 수 없고 10불에 산 거는 40불까지 끌고 갈 수 없고 처음부터 산 거는 40불에 산 거고. 그러면 뭐예요? 이론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거를 사고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하고 유료 광고를 하고 ETN 얼마 사서 얼마 먹었다, ETF 얼마 샀다 이론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 다 사셨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경기에서 제가 이 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왜 수익이 안 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아직도 그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10불에 사가지고 40불에 팔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다? 나는 10불에 사도 절대 40불까지 끌고 갈 수가 없거나 아예 처음부터 30불, 40불 주고 사기 때문에 나중에 30불, 40불 되면 본전이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이제 지금까지 뭐가 났냐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 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적어도 이렇게 상품에 접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부동산을 살 때는 아주 꼼꼼하게 월세가 잘 나오는지 주위의 입지 여건이 어떠는지 굉장히 잘 따지시는 분들도 주식을 살 때는 그냥 함부로 사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부동산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의 시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이다 한데 어느 날 중개소에 가가지고 지금 이거 1억인데 사람들이 괜찮네 해서 아파트를 20억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20배나 더 주고? 1억짜리 아파트를 20배나 주고 20억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저보고 좀 헛소리 한다 하시겠죠. 안 사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사셨어요? 1억짜리를 20억 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단이 났잖아요. 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가 이제 이렇게 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큰 사건을 한번 겪으면 적어도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결자해지는 결자해지. 결국 우리가 급락을 했던 거기에 가장 기름을 부었던 게 유가가 말도 안 되는 폭락이었다면 이 주식이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가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다른 어떤 지표에 어떤 고용 지표에 어떤 경제에 관련된 후퇴와 어떤 경제에 관련된 논리가 나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유가가 급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유가가 급등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결자 해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어려움이 들어오는데 유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다 그렇죠. 어제 9% 급등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밀리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유가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어쨌든 얘가 폭락하면서 주가가 이만큼 밀렸으면 결국에는 유가가 폭등을 하면 올라가지 않겠냐는 거죠. 결자 예지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전 사태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유가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반등은 좀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가가 지금 제법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과연 이어질 수 있느냐, 이전 상태까지 갈 수 있느냐는 물론 오펙과 회의부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된다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안 올라가고 있느냐. 유가가 올라가면 경기 후퇴론이 어느 정도 잠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면서 후반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우리가 마이너스 유가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증시의 폭락도 경험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유가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고요. 자, 저희는 미증시 개장 상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7에서 8% 그리고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1% 넘게 지금 출발을 하자마자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제 미국 기술로 제작되는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만약에 미국이 더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은 애플과 퀄컴 같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라고 트윗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실물 경기 악화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6% 감소를 하면서 3달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해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재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증시에 어떤 부분이 부정적이고,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부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혹은 우리 시장이 앞으로 좀 대접을, 혹은 희망적인 부분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을 만약 확인해 보셨다면, 지금 이제 시점부터는 우리 시장에,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증시의 트렌드는 어떻게 갈 것이냐, 혹은 이번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코로나19가 남긴 것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은 뭐냐? 좀 이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조금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이제 큰 부분은 바로 이 언택트라는 부분입니다. 언택트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이고 그 말이 증시에 들어오면서 증시에서도 처음에는 테마로 인식, 테마로 가다가 지금은 어때요?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가 수혜주를 얘기할 때는 뭐 마스크 관련됐다든지 혹은 뭐 백신이라든지 혹은 치료제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테마성 종목들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 언택트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언택트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인 테마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한 번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언택트인데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 언택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부분을 이제 하나의 그냥 생활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언택트라는 게 하나의 제가 인식할 때는 그냥 테마로 인식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테마로 인식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섹터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섹터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소비나 생활이나 이 모든 관련되어 있는 문화에서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인가 혹은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의 흐름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 부분이 테마처럼 움직이면 저는 테마주라고 인식을 하고 저 부분이 추세적으로 움직이면 하나의 섹터라고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런 테마의 움직임보다는 이런 트렌드의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아마도 이게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 잡고 저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보고 관련되어 있는 핵심 부분부터 옆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택배와 관련된 부분, 물류와 관련된 부분, 이 택배를 하기 위해서 물류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결제와 전자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하나의 섹터로 그냥 인정을 받고 조금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언택트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비와 생활 문화 자체의 변화라는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도 점점 더 강해질 것 같고 이쪽은 하나의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뭡니까? 이슈가 좀 나왔죠. 뭐냐면 정부 정책 수혜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굉장히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어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쪽이 뭡니까? 언택트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자결제, 유통, 물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를 든다면 원격 진료 같은 부분도 완벽하게 원격 진료는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 회사들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 IT와 맞물려 있는 BT 산업들 원격 진료라든지 뭐 원격 엑스레이 혹은 원격 영상 전송 시스템 같은 이런 IT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 뭐 뷰옥스라든지 제노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가를 보시면 정말 겁나게 올라가거든요. 이 뷰옥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영상 진료나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한우물만 봤던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반등을 주기 전까지는 정말 오랫동안 주가가 계속 저평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시장을 글로벌하게 확장시키면서 미국 기업도 인수하고 한우물만 계속 팠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 시점이 이 언택트라는 시기와 딱 맞물면서 뭐 뷰옥스, 제노레이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급등해가지고 그럼 이 종목들의 테마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상태지만 아마도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유망한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언택트라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관련 핵심 분야와 함께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IT와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접목될 수 있는 섹터가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언택트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는 한번 좀 꼭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할 때면 이거 간과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간다. 누가? 주도 섹터는 갈 길을 간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그 부분이 딜레이가 돼도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간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차전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전기차라는 부분은 결국 지금 현재 디젤 차 부분에서 혹은 굉장히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제재를 받는 쪽이 결국에는 친환경 차로 가게 되고 친환경 차로 가기 위한 2차전지는 필수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딜레이가 되지만 실행은 될 것이다. 5G 지금 당장은 원래는 1분기 우리가 원래 올해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월 달에 중국, 우리나라 확장, 2월 달에 일본 확장, 올림픽 앞두고 급박하게 빨리 진행된다. 급박하게 2분기에 호주 확장, 인도 확장, 그다음에 유럽이 확장되고 미국이 확장되고 요게 다 예정돼 있던 수순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딜레이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5G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확장을 안 합니까? 중국이 5G 안 합니까? 하웨이가? 그러면 미국은 5G 지금 연기돼서 안 합니까? 결국은 하잖아요. 다만 1분기, 2분기에 하기로 했던 게 3분기, 4분기로 넘어간 것 뿐이지 이 5G라는 건 제가 예전에 4G LTE와 비교할 때 말씀드렸죠.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LTE는 유럽에서 하는 나라가 거였고 일본도 안 하지만 우리나라만 했지만 이 5G는 왜 전 세계가 다 하냐 설명드렸죠. 스마트카라든지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G는 딜레이가 됐지만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2차전지와 5G가 간다고 하면 반도체나 MLCC, PCB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이번 주에 되게 강했다 그렇죠. 2차전지 강했는데 뭡니까? 잘 보면 2차전지가 강해가는데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뛴다 그렇죠. 왜? 여기서 늘어날 만큼 수요가 여기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 네 가지는 그냥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세트로. 하나의 주도 섹터로 보시면 편하게 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 제약 쪽이 뭡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에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공을 들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글로벌한 기업으로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시밀러는 순수하게 가격 경쟁입니다. 이 가격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덩치를 키운 회사가 나머지 중소기업들을 제어할 수만 있으면 독점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는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한다기보다는 가격 경쟁입니다. 가격 경쟁. 기존 제약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 경쟁이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고 선점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때요? 우리나라 삼성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캐파를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도권을 쥐고 가게 될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우리가 강히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어쨌든 간에 갈 길을 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증시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자 1분기에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급락을 했고 2분기에 지금 이제 반등줘서 다 같이 이렇게 올랐으면 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완전히 끊기는 시장이 아니라면 올라간다면 이제 어디가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가야 되겠대요.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거죠. 자,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제 가는 종목과 여기서 그냥 옆으로 가는 종목이 나뉘는 거잖아요. 여기서 1, 2분기 저점으로 해서 3, 4분기 실적이 확 뛰어오르는 애들은 직전 고점을 치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지금 안도랠리로 낙폭 과제로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은 뭡니까? 그냥 옆으로 가는 거죠.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주가가 서서히 차별화되는 시점이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뭡니까? 다 같이 올라오니까 낙폭이 컸던 종목도 위주로 접근을 했다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과연 어디가 2분기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가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증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제 제 갈 길을 갑니다. 물론 지금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때 증시가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스페인 독감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통계가 없는데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 20만 명 정도 죽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14만 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일제시대 자료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에 보면 그때는 재감염이 왔습니다. 그때는. 언제 왔냐면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애들이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2차 감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1차 감염이 오고 거의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사망자가 이만큼 줄어서 점점 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점에서 애들 전부 학교에 등교 지시를 다 글로벌하게 내렸거든요. 등교 지시가 내린 직후부터 바로 이 사망자 수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주식으로 치면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차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난 재감염이 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해가지고 완전히 내려앉을까요? 재감염이 와서 사망자 더 늘어나도 주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밀리기는 되죠. 왜? 앞에서 한번 감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오더라도 2차 감염이 이렇게 가지 않고 결국 2차 감염이 더 환수해서 꺾인다는 거예요. 왜?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긴 한데 그러면 우리 시장도 물론 직전 저점의 테스트를 거칠 거고 급락이 날 거고 하지만 그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재감염이 오더라도. 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지금이 어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경험했고 그 부분에 언택트라는 새로운 기류를 낳고 뭔가 변화를 들어오는데 결론적으로 갈 길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주식을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거죠. 이제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점점 벗어나야 되고, 만약에 시장이 지금 급박하게 미중 갈등이 벌어지고 2차 감염이 와서 완전히 내려앉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진짜 원래 주식하던 입장에서 좀 갈 길을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아직도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400에서 지금 1,900까지 올라와도 못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워낙에 그냥 깊은 급락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 계좌가 100만이 있던, 예를 들어 100만이 있던 계좌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남는 상태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공포심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극복하지 않으면 수익을 못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장에서 하고 있으면 이제 손실을 많이 할 기회까지도 다 날아가는 거죠. 굉장히 계좌가 어려운 상태가 오고 심리적으로는 하락할 때보다 지금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에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가까운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안 해야 되고 해야 할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지만 해야 될 건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급락에서 나오는 마이너스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다 보면 지금 플러스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내 심리를 좀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시장이 강한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이다 얘기하는 분도 많고 우리 시장이 이상하다는 얘기하는데 이상한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 대형 기술주가 주도합니다. 코로나19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제일 좋다고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뭡니까? 우리나라잖아요. 대한민국. 맞습니까? 대형 기술주가 가는 시장, 코로나19 대통령이 가장 좋았던 우리나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글로벌 증시보다 더 강한 게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낙심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올해 증시가 간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좋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코로나19가 우리 증시에 뭘 남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서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 올해 이제 남은 기간들 꼭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가득 좀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